자, 4강 두 번의 매치 중에 이제 첫 번째 네. 매치가 끝났습니다. 바이언이랑 레알이랑 맞붙었고, 뭐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파리랑 도르트문트가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축구 팬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일단 경기 결과 자체는 2대2 네. 무승부로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언 원정에서 비겼어요. 그렇죠.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이 어쩌면 이길 수도 있었죠. 2대1 리드 상황까지 있었고, 그리고 꽤 오래 그게 네. 이제 막 거의 막판까지 지속이 됐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는 이제 카르발이 선발이 아니었고 바스케스가 선발이었고 맨디가 이제 왼쪽 풀백이었고 8강이랑 다르게 맨디 선수가 이번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네. 바스케스도 흔들렸고 8강에서는 괜찮았는 맨시티 상대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아무래도 베르나베우 원정을 가야 될 2차전보다는 홈에서 치르는 1차전에서 이기는 그림을 바랬을 텐데 결국은 2대2 무승부. 여러모로 이제 한 번 앞섰던 시간대가 후반전 초중반까지 있었던 걸 고려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클 것 같고 그 이실점 과정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빌미가 됐거든요. 센터백의 숙명, 실점의 빌미가 됐을 때는 그치. 아무래도 많은 책임이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실점 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만 그런 경기가 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 내내 계속 막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중간 괜찮은 수비 장면도 있었고 흐름을 괜찮게 탈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형철이가 얘기한 대로 그 좀 빌미가 됐다라는 네. 게 그러니까 보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더리우트 선수가 지금은 부상 중이고 네. 다이어와 더리우트 그리고 뭐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렇게 봤을 때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의 몸 상태 때문에 최근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의 파트너가 됐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그 도전적인 수비 성향이 지금 이 토너먼트 높은 레벨에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토니 크로스와 비니시우스 보유팀이잖아요. 이들을 상대할 때는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을 때도 김민재의 그런 전진성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용해서 토니 크로스가 뭐 손짓까지 했다고 하죠. 네, 뭐 비니시우스에게. 그치 네. 찔러주고 비니시우스가 배우 공간 빠져 들어가고 이런 패턴을 레알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바이언 팬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큰 실망을 좀 느끼셨을 경기라고 보이고 네. 지난 시즌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했을 때 우파메카노에 그치. 그리고 그다- 우파메카노는 네. 지난 시즌 뭐 그 너무 이제 결정적인 임팩트로 남아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8강 맨시티전 탈락의 빌미가 네. 됐는데 그 당시 1, 2차전 모두 우파메카노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 점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에게는 아직 2차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2차전은 1차전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전진성 있는. 근데 김민재 선수 성향은 옛날부터 이제 그런 수비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공간이 좀 노출되는 게 분명히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그 부분을 잘 이제 공략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엘 감독이 원했던 그림과는 다른 수비였던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큰데 요즘에 이제 투엘 감독이 사실 다이어와 더리우트 조합을 쓰면서 전술이 급속도로 바뀌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투엘 감독의 전술이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중에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운동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치. 그래도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하면서 그래도 수비 쪽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다가 흔들릴 때는 너무 많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투엘 감독이 올 시즌 분데스리가를 우승하지 못한 데에는 중반기까지 그런 전술 운용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내내 설명을 해왔었죠. 근데 이 센터백 조합을 바꾸면서 동시에 투엘 감독도 전술에 변화를 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비진의 리스크를 줄이는 라인을 내리고 조금의 밸런스를 챙기려는 시도를 바이언 팬분들이 느끼기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그러한 전술 변화를 가져갔고 그것이 4강 진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사실 투엘 감독의 이런 윤곽이 중반기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조금 더 센터백들이 공간을 주지 않고 보다 더 밸런스를 지키는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투엘 감독이 원한다는 것은 이제 최근의 바이언 경기를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오늘 튀어나가고 조금 도전을 했던 수비는 투엘 감독이 원했던 그림과는 다른 그림이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분명 아쉬움을 좀 느꼈죠. 특히 후반전에는 이 사네가 이번 경기에서 전반에는 왼쪽에서 뛰었고 무시알라가 오른쪽에서 뛰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후반전 되면서 사네가 이제 오른쪽으로 바꾸고 무시알라가 왼쪽으로 갔는데 이 왼쪽에 선발로 뛰었을 때는 윙들이 좀 안쪽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폭을 벌려줄 선수가 없어서 풀백에 있는 마즈라비랑 키미가 오버래핑이 강제가 됐었어요. 근데 후반 됐을 때는 사네가 오른쪽, 무시알라가 왼쪽 그리고 그 둘이 그냥 좌우 위치가 바꾼 게 아니고 단순히 바뀐 게 아니고 둘이 폭을 벌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사이드라인 쪽으로 조금 더 붙어서 이제 활동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풀백의 공격 가담을 좀 후반 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 부담을 줄여줬어요. 그래서 풀백이 꼭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측면을 윙들이 알아서 흔들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러 선수도 좀 더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케인도 마찬가지였는데 풀백의 전진을
굳이 너무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음.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챙길 수 있었고 그치.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의 네. 조금 안정감을 가져갈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투엘 감독이 원했던 후반전의 그림은 전반보다는 더더욱 후반에는 좀 더 밸런스를 중시하지 않았나. 백포의 전진, 풀백의 전진을 조금 그래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2대1 리드 상황이 나왔을 때는 특히 더 밸런스 있는 운영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 수비 쪽에서의 실수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거죠. 네, 일단은 투엘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제 너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수비하는 거를 좀 지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렇게까지 적극성을 띄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그런 욕심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에 대한 압박감이 좀 없고 너무 좀 쉽게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는 김민재 선수를 도와주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를 놓고 보면은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투엘이 김민재 선수에게 그렇게 적극적인 수비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튀어나가는 수비를 하라고 지시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전반기 중반기 때 전술까지라면은 아무래도 수비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김민재나 오파메컨의 그런 도전적인 수비가 좀 더 팀 입장에서 필요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전술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투엘의 이런 인터뷰들 통해서도 이 김민재 선수의 실수가 더 아쉬운 이유는 팀이 원했던 그림, 감독이 원했던 경기에 대한 구상과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투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건 결국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분데스리가는 끝났어요. 레버쿠젠의 우승으로 끝났고 바이언이 이제 연패 흐름이 리그에서 연패 흐름이 그럼 끊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타이틀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물론 분데스리가에도 정말 좋은 팀들이 많지만 이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에서도 그냥 사실 0티어 뭐 1, 2, 3위를 다투는 그런 체급의 팀이다 보니까 이런 팀이나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 따라서는 김민재 선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타일보다도 조금 이제 물러서서 하는 수비 스타일도 어느 정도 분명히 이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 일련의 어떤 과정이 성장의 자양분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전까지 참 김민재 선수가 바쁘게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이어왔죠. 체네르바체, 나폴리,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다 주전이었어요. 그리고 다 리그가 바뀌었잖아요. 네. 리그도 바뀌고 새로운 팀에서 그것도 정말 한 시즌 간격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정말 피로감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이고 저는 이번의 실수는 분명 너무나도 큰 책임이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투엘 감독이 이런 내용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김민재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에게도 추후 도전해야 될 땐 도전하고 뭔가 상대의 어떤 패턴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물러서야 할 땐 물러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성장의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일단 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잘 배워서 그러니까 그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타일 자체를 야 이제는 그런 적극적인 수비를 하지 마. 해서 완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물러서는 수비는 또 그대로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걸 영리하게 섞어 쓰는 것이 이제 수비수의 노련함이고 지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 추후 필요한 부분이다.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어는 어쨌든 세계 최고의 클럽이고 그 안에서 동료들이랑 경쟁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실제로 배우는 부분도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첫 시즌이니까 팀도 이제 계속해서 옮겨 다녔었고 그래서 우리가 나폴리 때 봤잖아요. 김민재 선수 그럼요. 얼마나 잘했는지. 새 감독이 왔을 때는 오히려 김민재 선수의 그런 도전적인 수비가 조합에 따라서는 더 팀에서 혹은 감독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꼭 버릴 이유는 없다. 어쨌든 2차전도 남아있으니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2차전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노이어도 보니까 인터뷰를 좀 했더라고요. 김민재랑 얘기했고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 사실 예전부터 이 감독의 스타일은 그런 라커룸에서 뭔가 빙빙 돌려 말하거나 막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때 구자철 형님도 우리 그 KBS에서 그때 만났을 때 투엘 감독 관련 얘기를 해줬지만 그러니까 노이어는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수 이거 축구의 일부다. 그러니까 부진해도 다음 몇 경기에서 막 얘가 부진할 거다. 이게 보장되진 않는다. 이거 자체를 의미하진 않고 김민재 오늘 뭐 실수가 있긴 했지만 몇몇 장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좀 올바르진 못했지만 우리가 김민재 같이 잘 잡아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동료들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여기서 발전하는지도 더 중요해서 팀이기 때문에 해준 정말 좋은 인터뷰라고 생각해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 필요하고 어쨌든 2차전이 남아있다는 점. 조변이 형이 되게 잘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강조를 해주셨는데
2차전은 1차전과 다른 분위기로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이언 입장에서 네. 좀 어쨌든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이번이 1차전이 홈이었고 그쵸. 2차전이 이제 베르나베우 원정을 음. 가야 된다는 점인데 이 베르나베우 원정은 진짜 뭐 전 세계 어떤 팀들도 다 힘들어하는 일정이니까. 그리고 아마 2차전은 그래도 카르발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어쨌든 1차전은 지금 경고 누적 때문에 바스케스가 나왔는데 사실 바스케스 오늘 저는 바스케스는 엘클 때는 진짜 그냥 최고.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 맨 오브 더 매치는 라민 야말이 가져가긴 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 바스케스였거든요. 그만큼 폼이 좋았다가 사실 어제 경기 오늘이죠. 오늘 네.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또 뛰어나진 않았어서. 그리고 저는 바스케스가 일단 빠른 건 알죠. 오버래핑 할 때 타이밍은 잘 잡았어요. 뭐 벨링엄이 이제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볼 받아주고 발베르데가 이제 안쪽으로 좁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려고 할 때 오버래핑 타이밍을 잘 잡는지 봤더니 역시 바스케스가 그래도 빠르긴 하기 때문에 중요할 때 올라가 주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문제는 그 올라간 다음에 공격의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격의 결과값 플러스 여기에 수비적으로 얼마나 커버를 잘 해줬고 그쵸. 얼마나 안정적으로. 왜냐면 어쨌든 풀백이라는 포지션 자체에 1차 덕목은 수비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저는 뭐 일단 멀티골을 넣은 비니시우스는 경기 최고의 수훈 선수는 분명해요. 그리고 호드리고는 사실 페널티킥을 얻어내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전 경기들보다는 저는 좀 아쉬운 편이 좀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되게 놀랐던 거는 일단 당연히 토니 크루스의 그 말도 안 되는 전환 능력과 배급 능력. 뭐 모드리치도 마찬가지고. 모드리치는 또 투입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드리치는 어쨌든 나이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체력적으로 안배도 해줘야 되고 적절하게 저는 로테이션을 안첼로티 감독이 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모드리치를 딱 그 후반전 중요한 타이밍, 필요한 타이밍에 교체 투입을 시키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꾸고 모드리치만의 장점을 끄집어 쓰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 경기력을 이 크로스와 모드리치의 영향력 덕분에 되게 인상 깊게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레알도 불안점이 있는 것은 후반전 초반에 흐름을 꽤 많이 뺏기고 이때는 분명 흔들림 있는 시간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그 좋았던 4-4-2 두 줄의 수비 밸런스마저도 후반전 초반에는 되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단순히 풀백의 수비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물론 큰 빌미를 제공했지만 팀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뭔가 후반전 됐을 때 윙의 좌우 위치를 바꾸고 조금 더 공격의 폭을 벌리고 그러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뭔가 에너지를 딱 넣는 그 시기 때 약간 레알 마드리드가 흔들리는 시간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4강에 오른 팀들은 그 어떠한 팀이어도 어느 정도 뭐 홈이건 원정이건 간에 어느 정도의 경기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하나는 투엘은 참 레알에게 대응을 잘한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이제 뭐 다른 팀에 있었을 때도 그래서 참 이 2대2 무승부잖아요. 2차전도 참 진짜 재밌는 모를 것 같아. 모르면서도 참 재밌는 물론 레알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경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김민재 선수는 오늘 실수를 좀 이제 잘 발판 삼아서 뭐 2차전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뭐 다음 경기 다음 시즌까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